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도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별명이 많습니다. 참기자, 뼈기자, 해직기자, 해직 영웅, 스피커 장인, 또 MBC를 정상화시킨 MBC 대표. 자, 모두 이분을 이끄는 표현인데요. 레전드 언론인 박성재 전 MBC 대표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별명을 제가 좀 많이 붙였는데. 아니 너무 예. 띄워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네. 뵙던 것보다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지신 조금 빠졌습니다. 예, 얼굴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자영업 하느라고. 아니, 그래서 그래도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것보다 자영업하고 이런 게 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속세를 좀 떠나서 네. 하고 싶어서 예, 이제 제가 언론계에서 할 네. 일은 대충 다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카페가 북카페 오티움 네. 대표입니다. 네. 근황도 좀 같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그 사장을 그만둔 게 봄인데 예. 책을 한 권 썼어요. 아, 봤습니다. 예, 예. 그 책을 쓴 다음에 이제 MBC와 관련된 책이죠. 네. 지금의 사태를 예상하고 쓴 책인데, 아,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쯤부터 카페를 준비해가지고 한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카페인데요. 책하고 음악이 흐르는. 네.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카페고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책도 보시고 네. 음악도 듣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북카페 오티움 지금 대표로 역임하고 계시는데, 자, 문제는 예측한 대로 지금 뭔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오늘 지금 이렇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모셨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네.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그 이 흐름이 저는 이제 방통위원장 돌려막기 같은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바로 탄핵 발의가 되자마자 사퇴를 사퇴시키고, 해버리고 그 시간적인 그 격차가 있으니까 네. 그럼 또 민주당이 약간 뒤늦은 듯한 느낌으로 한 발짝씩 먼저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MBC, KBS는 이미 그 장악됐잖아요. 그렇죠. 박민 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 남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불리한 카드를 계속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법적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가 없고 한 발짝씩 따라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알죠. 예. 저하고 저보다 선배예요. 아, 선배입니까? 예, 그분이 86년에 입사를 했고 저는 93년이니까 꽤 선배입니다. 한 7년 많이 선배고요. 선배네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유명하잖아요. 이라크 정군 기자. 그렇죠. 그 뭐 그때 이제 그다음에 국민들은 알려졌죠. 형 기자 때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기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괜찮게 생각하는 선배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노조 활동을요? 예. 뭐 안 올리네요. 지금 노조를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네. 좌파 노조다, 네. 뭐 민주노총 지시를 노동 권력 받는, 이렇게 노동 막 권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던데. 근데 예. 본인이 노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92년에 네. 그 제가 입사하기 1년 전인데 그때도 파업을 했었거든요. 네. 사장 물러나라 하는 아하. 파업을. 예. 근데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유명한 예. 사진제도 손석희 아나운서가 잡혀가서 잡혀가서 수의 입고 예. 뭐 그 사진이 있던 때 예. 그때인데 50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마지막에 경찰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고 기자들이 수십 명이 단식을 했대요. 못 들어오게. 네. 근데 며칠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예. 그렇죠. 또 저녁에 한 잔도 해야 네. 되고. 근데 네. 마지막까지 남아서 경찰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남아서 단식을 한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와. 여자 중에서는 하나. 그 중에 예. 한 명이 강원도지사 했던 최문순 기자, 그다음에 또 다른 선배인 정영일 기자라고 계시고 여자에서는 이진숙 기자가 3명이 남아서 끝까지 단식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서 네. 김재철 그렇죠. 유명한 김재철 사장의 입으로 네. 인사 그렇게 통하던 분이기도 하고 예. 참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엄기영 사장을 쳐냈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 MBC에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엄기영 사장이 버티다가 결국 이제 사퇴를 했고 임기를 다 못 채웠어요. 네, 못 엄기영 채웠습니다. 사장이. 예. 예. 새 방문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아 넣었어요. 네. 그리고는 김재철 사장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진숙 기자가 홍보국장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이진숙을 홍보국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홍보국장이라는 거는 사장의 대변인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김재철 사장이 입이라고 불렸었죠.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도 김재철 사장 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해요. 비슷하죠. 방문진이 또 바뀔 네.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 시기상 이 후보자 이진수 후보자가 일성이 그런 거였어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가짜고 네. 공영방송 흉기일 수 있다 표현을 네.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밑자락을 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네. 장관이라든가 방통위원장도 장관급이니까 그렇죠. 장관에 지명이 되면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도 준비돼 그렇죠. 앞으로 해야 뭘 되니까. 하고 나머지는 청문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6분이나 연설을 했어요. 맞습니다. 미리 적어온 거를. 거기서 이제 흉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바이든 날리면 뭐 신앙님 김만배 네. 이런 허위 뉴스 가짜 뉴스라고 비난을 막 했거든요. 예. 특히 바이든 날리면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이 보도 제가 그때 사장일 때거든요. 네. 이 보도가 나갔을 때가 이 보도를 빌미로 해서 고리로 해서 아마 MBC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암시를 미리 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1심 정정보도 1심에서 네. MBC가 졌거든요. 그렇죠. 재판부가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예, 졌는데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데 네. 예, 아마 이거를 가장 큰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장을 교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그렇죠. 했군요.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는 예, 예.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를 날리면 네. 꼭 책 제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MBC를 날리면 아주 뭐 제가 봤을 때 장명 센스가 엿보이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인데 왜 MBC를 날리면?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제가 네. 사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네. 그 얘기를 좀 앞에 썼어요. 예, 그러면서 그 윤석열 정권의 언론 정책과 예. 언론 탄압 문제를 비판하고 또 MBC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하. 이 MBC가 예. 이렇게 신뢰도 1위까지 올라왔는지 아. 이런 거를 과정을 국민들에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네. 앞으로 MBC를 날리려고 네. 하는 사태가 벌어질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쓴 책인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 보이는데 네. 뭐 그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는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2년도에 해직이 네. 됐잖아요. 네. 이진숙 홍보국장. 예, 이 이반태, 김재철, 이빈, 지금 이진수 당시 홍보국장. 네. 그래서 아, 돌고 돌아 제가 네. 해직됐을 때는 홍보국장을 하다가 보도본부장 아닌가? 기획본부장으로 예. 승진했을 때입니다. 아, 예. 기획본부장이군요. 예. 그리고 그러자마자 제가 해직됐어요. 네, 해직되고 2012년 해직되고 뭐 이런 말 죄송하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MBC 사장으로 또 기한을 네.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용기와 또 희망을 가졌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해직이라는 거, 뭐 파업을 했기 때문에 해직된 거고 네. 그거 하면 상황이 좀 바뀔 거다,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파업을 한 거는 사실 이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긴 했지만 노조위원장은 그 2007년 MB 정부 초기에 했고요. 네, MB 정부 말기에 해직이 됐거든요. 네. 노조위원장 다 그만두고 돌아와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또 김재철 사장을 몰아내자 공정방송 하자라는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평범한 조합원, 네. 고참 조합원이었죠 그때는. 네. 조합원의 자격으로 그냥 파업에 참가한 건데 느닷없이 저랑 최승호 선배를 해직을 시켰어요. 그 이후 그때 이진숙 본부장이 네, 해고하면은 인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내가 왜 해고가 돼야 되냐? 아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네, 직접? 물어봤죠. 내가 무슨 직함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는데 왜 해고냐? 그랬더니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저하고 최승호 선배가 네, 이렇게 노조 후배들이 집회를 막 하고 있으면 예, 저쪽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딱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배우라는 거죠. 아 배우다. 담배 피면서 쳐다보고 있는 배우다. 예, 예. 마치 좀 그런 심하네요. 그런 식으로 저랑 최승호 선배를 몰아갔죠.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이동관 대변인이 이제 홍보수석 거치면서 네. 만든 문건이 하나 그렇죠, 있습니다. 나중에. MBC 정상은 예. 뭐 나중에 다 드러났죠. 예. 거기에 보면은 최승호, 박성재가 쳐내야 되는 인물. 무조건 빼야 되는. 예, 좌파 언론이니까. 이른바 블랙리스트. 예, 예. 네. 이게 들어 있어요. 그 네, 문건에 네. 예, 좌파 언론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은 이제 김재철 사장이 실행을 한 거죠. 실행을. 예, 저는 그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이진숙 씨가 그때 뭐 결정은 하진 하진 않았지만 예. 기획본부장 정도가 됐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파업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네. 파업이나 뭐 이런 예전식의 네. 투쟁으로 예.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네. 후배들이. 예. 그래서 좀 더 영리하고 즐기게 싸웠으면 좋겠고 저도 밖에서 도와드려야죠. 도와주신다. 저는 원래 상황도 바뀐 것 같아요. 속세를 좀 떠나려고 그러는데. 자, 속세 떠내서 지금 스피커 한참 하시던 얘기가 있었어요. 스피커 장인 아니냐. 아, 그거는 그냥 직접 판매도 하셨다고 하던데 하필 왜 스피커입니까,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좋아하는 거 예, 스피커하고. 근데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듣는 도구, 오디오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요, 좋아합니다. 예, 그죠. 남자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진 찍으면 카메라에 예. 취미를 붙이듯이 네. 저도 그래서 오디오에 좀 공을 많이 들였고 예. 특히 스피커를 많이 바꿨어요. 만들 수도 있나요? 예, 그 많이 이렇게 중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 해직 기자 때 시간이 남으니까 예. 스피커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인터넷에 이제 올리잖아요. 네. 자랑도 하고 막 동호회 같은 데다가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걸로 먹고 살아볼까?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대단하시네요. 스피커 사업을 했습니다. 스피커 듣는 귀도 좀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남들보다? 음악을 많이 들으면 아하. 그래서 이제 세세한 거 다 듣고 오디오를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아하.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귀가 트이죠. 트이고 결국은 만들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은 좀 그렇게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스피커 장인이 된다는 거는 사실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력이 항상 다양한데 자, 다시 또 현안 질문 좀 드려보면요. 자, 이진수 후보자 가장 뭐 시급한 현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얘기하면서 방통위 지금 2인 체제인데 이거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제가 반박해 볼게요. 네.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는 말은 네. MBC를 어떻게 되돌려 놓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KBS를 놓고 보자면 네. KBS를 되돌려 놓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되돌려 놨나요? 지금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고 있고 시청률 떨어지고 시청률 신뢰율 떨어지고 떨어지고 돈도 안 떨어지고. 걸쳐요. 근데 KBS 구성원들이 네. 박민 사장을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수신료 문제라도 맞습니다. 해결해라. 예. 힘 있는 사장이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해결이 됐나요? 전혀 해결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목표는 KBS, MBC를 뭐 이렇게 제자리, 정상화 아니면 뭐 보수적인 언론으로 돌려놓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이 KBS, MBC 특히 MBC 같은 방송이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다. 정권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거는 망상이죠. 네. MBC는 어떤 정권도 편 들어주지 않는 방송입니다. 그냥 언론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그게 가장 필요하고요. 예, 예. 그런데 네. 그게 안 되거든요. 네. MBC가 TV조선처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가뜨릴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아마 그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을 사장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네. 사장을 MBC 보낼 것이다. 애정이 없는 사람. 네. MBC 출신이면은 예. 뉴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충성을 해도 네.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뭐 올림픽 중계라든가 이런 네. 거는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놔둘 건데. 예,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예. MBC가 잘 나가면 안 돼. MBC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네.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하. 예. 그래가지고 값어치를 떨어뜨려서 최종적으로는 민영화. 이진수 후보자가 네. 예전에 민영화 그렇죠. 했던 적도 민영화 있잖아요, 시도에 전략이. 논의를 했었죠. 네. 정수작회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문제도 얘기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최민희 후보를 받지 않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게 어쩌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그것 때문에 타행이 된 모든 것- 문제가 타행이 생긴 된것 거예요. 같아요. 왜? 네. 최민희 후보를 받으면 당시에 2대 2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통과를 못 시키니까 예, 아무것도. 그렇죠. 예. 이동관과 이상인, 그다음에 김현과 최민희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민희를 안 받은 거예요. 7개월인가를.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결국은 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의원이 과방위원장, 되셨지만, 예. 과방위원장 돼서 네. 김홍일 위원장이고 뭐 방통위원들을 엄청 혼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무슨 민주당 탓을 해요.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는 균형을 따져서 뭐 양비론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무조건 저쪽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 이진수 후보자 얘기 중에 네. 공영방송 또 공영 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다. 이 MBC 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노동 네. 권력.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진짜 황당한 소리입니다. 왜 노동이 권력이 있는 그러냐면 거예요? 일단 민주노총이 네. 산별 노조니까 네. 그 밑에 언론 노조도 있고 뭐 금속 노조도 있고 뭐 금융 노조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리고 언론 노조 밑에 많은 언론사가 있어요. 네. 그 중에는 SBS 같은 노조도 있고, 그렇죠. CBS도 있고, 있고. EBS,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는 없지만 많은 신문사 노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출판, 인터넷 언론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언론사 노조들이 다 무슨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그러니까요. 노동 권력의 지시를 받는 언론사입니까? MBC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SBS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도 했지만 네. 민주노총이 언론 노조나 아니면 개별 노조에게 방송을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거나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는 건데. 그냥 이 약한 노조 그 언론사 중에는 약한 노조도 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별 노조 산하에 있는 거예요. 네. 예, MBC나 KBS는 사실 그 안에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언론 노조가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프레임인데 민주노총이 만약에 언론 노조를 지배하고 있다면 네. 증거를 대야 됩니다. 증거를 대고 말하라. 예, 예. 예. 니네가 이렇게 지시대로 했잖아라는 증거를 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노동 권력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청문회는 있지만 대통령 청문회 결과 여부 떠나서 임명이 가능합니다. 방통위원장. 네. 이진수 후보가 방통위원장 되면 특히 MBC 또 공영방송 지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영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본인이 민영화를 해보려고 네. 그 시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시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그리고 그런데 민영화가 금방 되지는 못합니다. YTN하고 좀 달라요. YTN은 원래 민영 방송이었다가 네. IMF 때 어려워지니까 DJ 정부 때 공기업이 주식을 좀
사준 거거든요. 그렇죠. 샀다가 다시 이번에 다시 매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네. 근데 MBC 민영화는 법을 바꿔야 돼요. 방문진법, 방문진법에 정수장학회도 있고요. 그렇죠. 방문진법에 방문진이 70%를 소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들이 우리 주식 그냥 팔어 이게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영화 계열 지역 계열사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복잡하긴 하고 지금 남아있는 정권 동안에 그걸 추진할 여력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나 분명히 민영화 얘기를 가지고 협박을 할 것 같아요. 협박을 할 것이다. 예. 협박을 할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뭐 민주당이나 뭐 또 MBC 구성원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그 사장할 때도 우리 네. 후배들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언론 본연의 업무를 잘하자. 어떻게 싸울 건지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네. 왜? 우리는 언론의 의무를 제대로 하면 권력 비판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건 국민이 지켜준다. 국민이 지켜준다. 예.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주면은 찾아올 수 없다. 주면 못 가져온다. 아, 빼앗기면은 되찾을 수 있다. 예. 즉 그냥 내주면 안 된다. 기왕 주면 못 가져오고 어. 빼앗기면 가져올 수 있다. 네. 아, 좋은 말씀 저는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우리 MBC 언론인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보도를 잘 해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는 네. 싸우되 내주면 안 된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네. 지켜주고 국민들이 지킬 잠시 빼앗기더라도 되찾을 수 있다고 되찾을 저는 수 봅니다. 있다. 자,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공영방송의 역할, 가치, 또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네. 나아가야 할 방향, 네. 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너무 같습니다. 큰 얘기인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MBC가 신뢰도 1위로 올라섰잖아요. 오랜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렇습니다. MBC가 있기 때문에 다른 뭐 JTBC라든가 이런 다른 언론들도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관련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과감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MBC라는 첫 번째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방송이나 언론들도 막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SBS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아 권력하고 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른 언론사 맞네요. 오너나 간부들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눈치 보는 네, 기사만 다 눈치 쓰겠죠. 보고 이제 예. 윤석열 정부의 진짜 애완견 네. 같은 언론사만 남겠죠. 그리고 우리 뉴스인사이다처럼 네. 유튜브나 인터넷 언론들도 저희 대한 매체니까요.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치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은 그리고 최상병 건과 관련돼서도 MBC 같은 그 레거시 언론들이 네.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취재한 걸 바탕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논평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네. 네. 그래서 공영방송이 걱정입니다. 네. 앞장서서 그 역할을 네.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순방치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순방치안이다. 예.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다른 언론사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무너진다. 네. 그만큼 중요한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진숙 후보자 또 임명시켜서 그것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님 향후 계획만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뭐 속세를 떠나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카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국카페면 합니까? 이번에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고 이제 후배들을 외곽에서 좀 도와주고 네. 싶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MBC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MBC 지키기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힘내라 MBC.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좀 많이들 네. 와주셨으면 합니다. 참석하시십시오. 물론 가죠. 참석하시고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C의 전 MBC, 저거 MBC랍니다. 전 MBC 박성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공연입니다.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또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10분 뽑아서 티켓 2장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에 가입을 하시면 공개방송 참여,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등 더 많은 혜택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민주당 이야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아마 오늘 대표직 연임 도전에 공식 선언하겠다 말씀을 했고요. 아니면 늦으면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두관 전 의원,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웃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예. 예. 아, 웃을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웃으신 건 먼저 웃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웃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자유와 다양성 맨날 네네네네. 얘기했고, 네. 또 그리고 역동성을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전 그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진짜 견제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사실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쵸. 당 내에서도 예. 그렇고. 네. 자, 견제가 좀 어렵다. 근데 이게 김두관 의원도 전 의원도 뭐 정치적 계산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김두관 네. 전 의원은 사실 그 이력이 좀 화려하잖아요. 이제 네. 과거에 이장 출신에서 행안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또 경남지사까지 하면서 이제 의원까지 지낸 상당히 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의 출마 자체가 사실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차피 당선을 다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출마를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냥 나름의 뭐 경선의 그 일극 체제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민주당의 경선이 네. 이제 뭐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목받기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하.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고, 조금 더 큰 꿈들을 가져가면서 당이 좀 다양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선수는 높으면서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낮고 또 네. 당원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출마는 못 하는데 또 의원은 계속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득권화되는 당내 구조는 그분들에게도 안 좋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민주당 전체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다들 뭐 한 4선, 5선쯤 되면 나와야 된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이제 몸살이는 정치죠. 또 몸살이면 한 안 번 이제 된다. 배치를 달기 위해서 네.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저기 그 네. 말씀에 황희두 공감하고요. 이사님. 그 같은 당 의원이지만 네. 저도 이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네. 하는 게 뭐 전반적인 분위기도 맞고 그렇게 윤석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대고 자꾸 뭐 한 다선 의원에 따르면 이러면서 뒤에서 자꾸 얍삽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신인규 그 위원장의 말씀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게 정치인이지 뒤에서 저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또 이따가 뭐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안을 다 실명으로 얘기하는 게 100% 가능하다 보진 않습니다만 네. 뒤로 가가지고 자꾸 또 막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뭐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네. 김대중 때부터 그럼 내가 정치를 해왔는데 뭐 이런 민주당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본인이 그렇게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뭐 했는가 이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의 그 비전과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뒤로 가가지고 언론에 떡밥만 주는 거는 비겁하다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나와서 대항마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는 조금 흥행이 덜 된다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흥행이 엄청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 5명은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명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명 이상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은 거의 과열 상태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정말 서로 하려 그래요. 뭐 매일 그냥 출마 선언 예, 이렇게 예, 나오는 예. 것 같아서 뭐 그걸 나름 뭐 흥행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아까 그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좀 확보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뭐 원내외를 따지지 그렇죠. 않고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이현주 의원도 출마 선언한 것 같고 또 전현희 의원도 이게 출마 선언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최고위원급의 그 단계에서라도 좀 민주당에 대한 다양한 뭐 반성과 성찰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뭐 미래의 희망이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비전을 좀 제시하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 얘기합니다. 다 친명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들도 12명 다 친명 일색이다. 이 비판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거의 한 명 체제로 되니까 최고위원 체제도 어떤 방법 없습니까? 아니, 방법이 없죠. 그 제한된 바운더리 내에서 네. 지금 뭐 아름아름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까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물론 뭐 일극 체제 내지는 뭐 사유화 논란도 전 당연히 네. 문제 제기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정치를 오래 하고 많이 누리신 분들이 마치 학생이 시험장에 안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보기 싫다. 근데 네. 국민들 앞에 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평가받고 더 큰 책임을 맡고 더 큰 정치를 하는 게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다들 자기만을 위한 보신 정치를 하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의 건강한 그런 발전,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후퇴됐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비판하기. 이런 거. 네. 황희두 우리 이사님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너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 모든 최고위원도 이재명 내가 친명입니다. 내가 친명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 잡는 거에 네. 대해 또 이제 의견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해야 된다랑 지금 상황에서 어쩌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은 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오는 분들이 내가 친명이다. 내가 막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당 대표 체제는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국힘도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지도부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 다음에 오늘 이 뒷타임에 나오시는 걸로 보이는 이제 김병주 의원도 네, 계시지만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이번에 그 네.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정신 나간 이런 국민의힘의 그 비판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제가 화면도 봤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혼자서 그 거의 막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상대하는 모습 예. 그런 게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지만 뭐 여기 보면 검찰, 언론 등등 각 그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지도부에 들어와서 마음을 얻을 것인가,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워낙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아. 보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 뭐 연임, 뭐 저는 연임을 비판하진 않습니다만은 당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임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고 네. 아마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좀 거부감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정치의 본령이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성 때문에 바뀌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 골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팀으로 치면은 야구 같은 축구 예. 같은 팀 스포츠가 정치인 건데
뭐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강팀의 기준이 홈런 타자 4번에 배치해서 딱 한 명 있는 팀이 강팀이겠습니까? 그거 우승 못해요. 못하죠. 근데 이제 네. 1번부터 9번까지 다 출루가 가능하고 도루도 할 수 있고 수비도 안정적이고 이런 팀이 강팀이고 계속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정치의 본령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민주당도 이런 건강한 팀 플레이 이 정치의 본령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전당대회 흥행이 되고 있는 정당은 지금 국민의힘 같습니다. 자, 문자 논란. 아, 이건 뭐 3대1 팀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문자 논란. 일단 1십. 아, 1십 요새 어떻게 보세요? 그거 문자 논란 지금. 일단 다른 많이 분들이- 웃으시네. 네, 오늘 아니, 잘 웃으세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네. 이제 문자를 보낼 때 네. 답장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런 저도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가끔 1십 하거든요. 네. 보고 봤는데 답장 안 하는 것보다 네. 안 본 척하면서 답장 안 하는 게 더 감정선을 건드는 건 예의에 그렇죠. 맞다고 네.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아니 뭐 5번이나 그렇게 했다니까 네. 네. 뭐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가 대선 때 사과했다고 10% 지지율 꼬라박았다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과하라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사과하기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많은데 그 댓글팀 얘기가 저는 가장 꽂혔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가 되게 존경하다가 네. 이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 댓글 문제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아. 그거에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예. 이명박 정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게 전부 다 저는 댓글 공작의 결과물이었구나 느끼고 충격받아서 벗어난 건데 여전히 그런 게 돌아가는 건가? 왜냐면은 다른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 그다음에 지금 뭐 공영방송 장악 이게 이명박 때 멤버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아하. 지금 뉴라이트 색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댓글팀도 괜히 내 얘기 나온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면서 예. 자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 문자 얘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어쩌면 무대응 기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무대응 기조 뭐 대응할 게 없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건지 네. 뭐더 이상의 이제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겠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뒤섞여 있는 문자의 노출, 그것도 그 내용까지 노골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그걸 그러니까요. 이용해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 예. 이게 얼마나 좀 비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참 유치찬란해 보이는 건데 저는 여기서 본질을 자꾸 가리고 네. 마치 그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예의가 있냐 없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좀 표면적인 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많고 윤석열 패싱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국민 청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 한동훈까지도 윤석열 패싱을 했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잠깐 김동훈 김동훈 맞아요. 한동훈. 김동훈이요. 죄송해요. 한동훈 죄송해요. 합치면 김동훈.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예. 몰아가지 마세요. 한동훈 김건희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패싱했다. 패싱했죠. 아니 그래서 저는 패싱이라는 게 당시 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뇌물 혐의에 네. 대한 사과 문제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정부 판단 문제인데 그렇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네. 당대표와 논의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대통령부터 패싱되니까 네. 밑에 비서실장이고 모구 간에 싹 다 무시되고 김건희 여사가 혼자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동훈이 꽁냥꽁냥 아니, 한동훈이죠. 문자 보내면서 한동훈입니다. 예. 네, 제가 서로 또 씹었다는 말실수했다고, 얘기니까 전 예. 여기에 대해서는 K 당무 개입이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K 당무 개입의 의혹이 있는 거고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전 서열 7위거든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위인데 7위에게도 본인의 의사를 당당하게 5번이나 문자를 넣는 그런 기백이라면은 과거 양평 논란 있을 때 네. 고속도로 노선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 장관은 의전 서열이 32위예요. 그럼 7위에게도 문자를 5번 넣을 정도면은 네. 의전 서열 32위에게는 뭐 전화 그 더한 것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을 넘어서서 정당의 당무 개입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 개입은 상시화돼 있구나라는 게 저는 이 문제의 핵심 아닌가. 오히려 문자 논란에서 읽히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국정 개입하는 모습이 지금 보인 거 아니냐. 대통령 패싱하고 이렇게 근데 말씀 짚어주셨어요. 들으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경로했다는 게 네. 다른 의미에서의 경로가 될 수 있겠구나. 아, 저는 그게 왜 나는 뭐 나는 왜 나 몰라. 모르게.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게 네. 마치 현재 위치가 네. 심각한 고부 갈등 사이에 고뇌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인 네. 김건희 여사,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약간 시어머니에 비유한다면 시어머니. 네. 고부 갈등 속에 그 남편 괴롭거든요.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괴로운 남편의 네. 지위에 있다. 예. 전 그렇게 비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도 뭐 가능한가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3일이니까 막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자, 이번 논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한동훈한테 유리합니까? 원희룡 후보한테 유리합니까? 둘 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108명 단톡방에서도 네. 이대로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판장 시즌 2가 벌어질 뻔하다가 네. 그 안에서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던데 당연히 누구한테도 좋을 수 없다 보고요.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뭐 문자를 까내만에 하고 있다가 결국엔 또 갑자기 거기서 좌파로 몰리고 이건 이따가 또 우리 신인규 위원장이 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 뭐 비판만 하면 좌파로 몰리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길을 가서 사실 안철수 루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로 불리던 사람이 그 외통위원장 그 선거에서 그 투표에서 김석기 의원한테 발렸어요. 아, 졌어요. 또 예. 발리다니요. 졌습니다. 졌죠. 예. 70대 질 25니까. 수도 있지요. 아, 그렇죠. 살다 70대 보면. 70대 25로 지는 게 조금 많이 졌네요. 심각하게 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였는데. 대선 주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만약에 그 평가를 받았을 때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 싶으면 정리하고 나오면 네. 다시 뭐 공부를 하고 나오면 그럼 사람들이 또 다시 평가해 줍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저기 그때그때 기회되는데 붙는 거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고 합리의 눈으로 보면 네. 당연히 그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비상식과 비합리의 눈으로 봐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은 예.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좀 네. 공적인 느낌도 나 보이고 그렇죠.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같으니까 와 그래 바꿔 보입니다. 저는 그래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합리의 트리가 저는 오류가 합리적인 거군요. 오류가 네. 생깁니다. 오류가 생겼군요, 제가. 생기고 네. 비합리와 비이성의 눈으로 보면 예. 저는 굉장히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아. 보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뭐 이전 투구식의 진흙탕에 개파 싸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권력의 애완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파 싸움이 아니라 네. 개판 싸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두분 다 세게 말씀. 네, 그래서 개판 예, 싸움이 예. 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애완견이기 예,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예, 표현을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개판 싸움 속에서는 누가 이겨도 이긴 사람은 없는 게 되는 거지만은 냉정하게 비합리와 비이성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 왜냐면 자체가? 당원들의 아. 눈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의 도구, 그러니까 마음엔 좀 안 들고 맨날 그 폼 잡고 멋부러진 얘기만 하니까는 좀 얄밉더라도, 아이 저 한동훈 아니면 이재명 누가 꺾냐,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이끌면서 정권 재창출 또 해먹어야 된다 지금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김건희 여사와 싸우게 되면 이제 고부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 외로우면서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야 이거 한동훈으로는 어렵겠다. 오히려 과거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이 시끄러웠던 것처럼 이번에 또 반복할 수 없다. 예. 업그레이드 이준석 버전이다. 이건 예.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원들에게는 전 지배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다. 결국은 2주 남았지만 원희룡한테 더 유리하고 한동훈한테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결선으로 가버리면 끝나는데 네. 전 한동훈 후보가 결선으로 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 친윤들이 영끌로 했을 때 김기현 후보를 52% 겨우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끌도 아니고 내부에서도 막 진흙탕 제가 네. 뭐 죄송합니다만은 개판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52%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선으로 갈 텐데 한동훈 후보가 한 40%,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30%, 나경원 후보 한 20% 얻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선 갔을 땐 이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어대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는 어대한. 평가를 좀 드리고 그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 덧붙여서 지금 이 비상식적인 판에서의 싸움으로만 보면 가장 득본 사람이 저는 장해찬 씨로 보입니다. 장해찬요? 네. 어제 왜냐면은 그제 나왔더라고요. 예, 네. 지금 여기저기서 다시 언론이 또 주목해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전적으로 막 붙어가지고 막 한동훈 씨 비판하니까 갑자기 또 잊혀져 있던 사람이 등장했어요. 네. 요 판에서 제일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에도 혹시나 가능하면 네 우리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의자 하나 더 상관없습니까? 놓으셔도 됩니다. 자, 젊은 정치인 저는 권력의 애완견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진돗개거든요. 예, 국민 진돗개 저랑은 좀 품종이 다릅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는 신인기 대표님은 국민 진돗개 항의도 이사님 뭡니까? 저도 사실 풍산개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풍산개 국민 풍산개 품종이 좋으신 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 얘기를 좀 해보면 또 이분이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얘기를 계속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어 방자하다. 제가 좀 따라 해봤는데요.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사안마다 훈수를 놓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좀 셉니다. 박근혜 정권 무너뜨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의 제 글들은. 홍 시장은 권력의 애완견 중에 가장 그 뭐랄까요 배를 뒤집고 배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아주 그 순치된 애완견이거든요. 예. 오래된 애완견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전 이번에도 자꾸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소환해가지고 예.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용어를 쓴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수학입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이란 말을 언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해서 파면됐거든요. 그럼 배신자를 배신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충성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거랑 똑같은 이건 수학적 공식인데 네. 자꾸 홍준표 시장은 본인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거의 무슨 충신으로 사육신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육신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알라바이, 권력의 알라바이 짓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알라바이. 저 홍 시장은 제가 아까도 국민의힘 비이성과 비합리의 눈으로 봐야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그 비이성과 비합리의 전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도발에 상대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 전 의원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지금 코바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코바홍, 코바콩. 저 네. 접신물에 아주 코를 네, 밟고 코를 있네요. 받고 있잖아요. 저기. 접신물. 코바 아랫사진. 코바홍, 아이고. 코바콩. 예. 네, 코를 받고 있어서. 예. 허리 아프겠다. 네.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네. 갑자기 저렇게 접시에 코를 박아버리니까 지금 코바콩이라는 얘기가 코바콩. 인터넷에서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본인이 지금 저렇게 얘기할 거면 박근혜 대통령 잡아 넣었다고 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네. 여의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가장 그 요즘 좀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박정희 동상을 6m로 하겠다. 뭐 요런 얘기. 뭐 10m가 말이 되냐? 이순신 장군 동상이 6.2m니까 네. 6m가 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여의도 지금 정치 한동훈 씨 비판하는 게 그 구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대구시장의 역할이냐?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홍 시장이 네. 그 세력이 없이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파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이분은요 딱 두 개로 요약되는 게 언론 중독이고요. 네. 하나는 기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아. 기회주의적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뭐 속안에 그런 말도 있어요. 생간에는 모든 입장을 다 내면서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듯이 정말 고장난 시계의 전형이거든요. 저를 세게 말씀 다 아니 홍 시장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래도 나름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언론 중독과 이 기회주의를 가지고서 본인 정치 자기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네. 불철주야. 아니 남는 시간이 있으면 전 남는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든가 네. 남는 시간에도 그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도 모자랄 분이 항상 언론의 주목을 위해서 중앙정치에 훈수 두고 한동훈하고 매일 싸움 거는 것은 정말 수준 이하다. 네, 권력의 알라바이 짓을 뭐 영원히 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가망 없는 정치인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알라바이 때문에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들 보세요. 국회에서 갑자기 TV 자다가 일어나고 자기 이름 검색하고 있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그런 홍준표 시장이 저런 짓을 자꾸 하니까 네.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잠은 잘 수 있죠. 예, 근데 예, 왜 거기서 자냐고요. 네. 그러니까 훈수들 시간에 차라리 잠을 주무시라는 잠을 자라. 겁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잠을 자라. 대구시장의 시간은 정말 대구 시민들의 시간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쓸데없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강하게 어쩌면 선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께서 선배 정치인들 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주 쓴소리, 알라바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하셨습니다. 참고로 알라바이는 그 권력의 개입니다, 애완, 개. 개 이름입니다. 선물 받은 개 이름입니다. 프로메키스가인가 거기서 받았던. 그래서 전 이제 개입니다. 알라바이라는 말을 예. 고유명사로 씁니다. 예, 그냥. 알라바이. 예. 이해하실 분은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시 후에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죠. 대담한 대담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모시고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자, 의원님. 네. 가장 일찌감치 제 기억에 지난 24일 정도쯤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마 결정하게 된 배경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네. 절실하고 또 사명감 때문에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도를 지나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막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절박감 또 사명감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후퇴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후퇴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같이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육군 대장 출신이 네. 지휘하던 판단력과 결단력, 행동력, 추진력 있는 사람이 네. 최고위원이 돼서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네. 네. 뭐 재선 의원이니까 충분히 최고위원 이제 도전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네. 12분이나 도전을 지금 네, 하고 그렇죠. 더 있을 수도 네.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에 출마 선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는 22대 와서 네. 열심히 일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열기가 네. 또 열정이 넘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네. 저도 이 정도 많이 지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컷오프도 막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많기 때문에 네. 야, 최고위원 컷오프 보일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 많은 이 후보들 쟁쟁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네. 나열하기도 뭐 저희 또 이 뉴스 인사이더에서 한 분씩 릴레이 인터뷰를 한번 할 것 네. 같은데 네. 이 후보님만의 우리 김병주 의원님만의 강점은 네. 대장 이겁니까? 아, 그것만이 아니죠. 네. 사실 육군 대장으로서 네.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당시에 판단력이라든가 결단력
또 희생정신, 네. 애국심 이런 것들이 밑바닥게 되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와서 하면서 네. 민주당의 약점이 안 보였는데 아. 이제 민주당의 강점으로 바꾸었어요. 예. 그걸 입증을 해 보였고요. 이번에도 사실 뭡니까 저 동맹 문제를 네. 지적해서 국민의힘의 약점이 안보가 되는 이런 걸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추진력과 행동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조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행동력, 추진력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늘 국가를 생각하면서 숲과 나무를 생각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적인 사고, 그랜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를 도와서 이끌고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그것은 아마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대통령실 졸속기적 할 당시에 네. 제가 496억 듣는 거를 아니다 1조 이상 든다고 했는데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 문제가 있다, 도감청 염려가 있다, 미군으로부터. 네. 그런데 실제 됐죠. 사실화되고요. 네. 또 방공진지에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뚫힐 수가 있다 했는데 무인기에 다 뚫히고 뚫혔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전략적인 사고와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서 네. 그런 걸로도 다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만의 장점 이런 걸 살려서 개혁과 안보를 우리 당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다만 이번에 경선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의 중앙위원 100%에서 지금 50대 50,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룰이 바뀐 거 예비 경선 룰이긴 하지만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번 선거에서? 네, 많이 한다고 봅니다. 중앙위 100%에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네. 중앙위 100%일 때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500명 정도 중앙위원들 또 조직이 예. 있는 분이 좀 유리한 네, 예, 거죠. 조직이 네. 있거나 또 당에 오래 계셨던 분이 유리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에 50% 권리당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가 상당히 영향을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동안 누가 윤석열 정부와 잘 맞서 싸워왔느냐, 누가 당을 위해서 일했느냐가 금방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개 속이긴 합니다, 사실은. 자, 당대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고위원은 아주 흥행인데 12명 이상이 도전하시기 때문에 네. 당대표 선거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아마 하실 거고 김두관 전 의원 정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딱 두 분 나가는 겁니까? 좀 더 오늘하고 예.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입니다. 네. 이것은 뭐 내일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나오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오늘 좀 아마 그 출마 선언을 다시 할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으로 그걸 예. 지켜보시죠. 뭐. 지켜봐야 네, 될 것 같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비전도 얘기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자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대의미 최고위원 지금 도전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는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당대회는 22대 들어와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22대 총선 민심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조를 막아서라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데도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실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조에 맞서 싸우고 정권을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찾아올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랜드 계획을 세우고 잘 싸울 수 있는 어떤 지휘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에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단순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휘부를 뽑는다는 것은 비전, 정책을 어떻게
2년 동안 앞으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2년 동안의 비전, 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실 것 같고요. 네.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비전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상대 당이긴 하지만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또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보면요. 지금 뭐 논란이 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네. 비전이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네. 한동훈 간의 문자, 이거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문자를 가지고 네. 궁중에서의 암투 싸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변하느냐,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은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태도 변화가 네.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좀 마음이 한동훈 후보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딱히 안 좋아한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권력의 생리상 권력이 2위권자가 항상 1위를 넘보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지지가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대권을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 네. 일반적인 정치나 정치 공학이니까 각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맞습니다. 이 인자를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관계했던 인연과 또 20년간 상급자와 뭐 하급자로 검사, 살아간 예, 그런 그렇죠. 인연들 때문에 예. 그것을 쉽게 꺾지는 못할 겁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높아 봐요. 보인다. 왜냐하면 예. 총선 전에는 예. 대통령실에서 막 이렇게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따라줬는데 네.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총선에서 실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그런 의중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국방위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 수사 결과 발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또 네. 향후 계획도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수사 결과 발표가 참 네. 너무나 미진하고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네.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망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라든가 네. 정황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줬잖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기면과 내용면이에요. 네. 시기는 왜 발표를 1년 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이 시점에 하느냐. 하필 이 시점에 네, 1년 기다렸다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둔 시점에 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딱 주기 위해서 그거 봐라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명분을 준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그것은 잘 조율됐겠죠.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정황과 또는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예.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수사가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얘기한 말을 지켜야 돼요.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요청하겠다 얘기했어요. 기자회견서. 예. 이것이 수사가 미진한 증거고 방증이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특검법을 수용해라. 국민께 한 약속을
지켜야 지켜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국방위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국방위보다는 지금 이것은 법사위도 이제 있고, 이미 이것은 공은 우리 당 전체로 넘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정조사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살은 우리 원내 지도부가 주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조사도 실시해야 네, 된다. 네, 예.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김병주 의원을 이게 일약 스타로 맞나요? 이런 말씀. 100대 1로 싸워서 네. 싸운 역시 장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5일 날입니다. 네. 정신 나간 발언.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정신 나간이 포함된 발언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논쟁이 됐었는데 국방위도 취소되고 대정부 질문 다 취소되고 그때 지금 상황이 아주 벌어졌었는데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발언 하시는 네, 겁니까? 당연하죠. 아하. 왜냐하면은 동맹은 국가 운명을 네.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네. 썼는데 한미일 동맹 속에는 국민의힘에서 한일 동맹이 포함되는 네. 겁니다.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6월 2일 날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제가 3일 날 국방위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하루. 했는데. 그리고 또 예. 이틀 후인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도 그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부러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쳤어요. 충분히 국민의힘 알고도 안 고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지적을 한 것인 거죠. 그런데 대래 국민의힘에서 저보고 사과하라. 네. 정신 나간 표현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파행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저도 뭐 장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맹이라는 거는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동맹 없으면 미국하고는 한미 동맹은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네. 일본하고 동맹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네. 이 안보 협력 정도, 군사 네. 협력 정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네, 그렇죠. 동맹이라는 거는 한 나라가 만약 침범 당했을 때 자동으로 개입하는 현상. 네, 그럼 그럼요.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 땅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 표현 자체가. 네, 그럼요. 그런 게 다 내포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신 나간이라는 걸 썼던 거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아, 단어를 쓸 수가 못 없죠. 쓰죠. 예. 동맹은 예를 들어서 공동의 적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같이 거죠. 싸우는 적과 겁니다. 함께.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쿠릴열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분쟁을 이나 전쟁하면 하면 우리가 우리가 또 러시아랑 싸우러 가서 가야 싸워야 되고 예. 센카쿠열도 예. 위다호 다오 예.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싸우러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정신인 사람은 한일 동맹을 언급할 수 없는데 네. 집권당에서 이걸 쓰고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지적했는데도 안 예, 안 고치니까 고치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정신 나갔다는 표현도 막말이 아닙니다. 네. 사전에 보면은 그것은 막말이 아니고 관용구로 나와요. 네. 그리고 예제까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얘가 어떤가 하면은 추운 날인데도 반팔을 입은 거 보니까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쓰고요. 아, 정신 나갔다는 표현 그렇죠. 얼빠진 아니면 얼빠진. 이승기 노래 있죠, 노래. 노래도 정신이 나갔네 있고요. 군에서도 왜 아주 위험한 훈련, 유격 훈련이나 사격 훈련 할 때는 정신을 차려라 이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짝 차려라.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해서 그렇죠. 일반 관용구로 봐야 되는데 그걸 터집다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아하.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 표현, 논평에 썼던 동맹 표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잘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사과
국민의힘이 사과할 줄 잘 네. 모르는 정당인데 네. 사과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없었죠. 이번에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정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 방식은 마음에 안 들죠. 아. 문자로 그냥 그 기자단에 이렇게 뿌렸어요. 네.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정정합니다 했는데 실제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또 온 108명이 나서서 저 사과하라고 기자회견하고 파행까지 갔으면은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오던 대표가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용어를 절대 쓰지 않겠다. 네. 진짜 안보는 신중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보낸 거는 안 맞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다. 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안 했어요. 예. 사과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마 좀 공표를 해달라 네,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네. 대구시장인데요. 한미일 동맹 표현 이걸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네. 바꾸지 않고 있어요.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제정신이 지적하셨죠? 아니죠. 네. 예. 작년 3월 달에 페이스북에 한미일 네. 동맹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저 페이스북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네.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 고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도 그걸 네. 지적을 했습니다. 요 얘기도 하셨어요. 네, 같이 예. 하셨어요. 했더니 예.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 저를 공격했어요. 예, 예.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인데 또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작 고치질 않고 있어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안보 협력이다 했는데 네. 당의 당론도 따르지 않고 아직도 안 고치면은 홍준표 시장은 과연 지금 일본과의 동맹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예. 응답하라라고 제가 다시 페이스북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네. 글쎄요. 야, 참 이거는 사실은 네. 뭐 우리 의원님은 대장 출신, 저는 육군 소령 출신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어쩌면 군에 있던 사람들한테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용어가 중요합니다. 아, 쉽게 그럼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면 네. 이래 따지면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동맹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큰일 날 그럼요. 일이잖아요. 러시아랑 그럼요. 네, 중국이랑 동맹입니까? 그런 말 쓰면 그럼요. 큰일 날 일인 것처럼 네. 일본하고 동맹이 아니거든요. 네. 일 수도 없고 뭐 나중에 그래 되면 몰라도 아닌 상황에서 함부로 썼다면 그거는 집권 여당이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108대 1로 싸우셔가지고 네. 그래도 사과를 받아냈다. 이거는 네. 댓글에서도 108대 1 역시 대장님이시다. 네, 장군님 그렇죠. 멋져요. 멋져. 네, 이렇게 네. 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보고 육군 소령인가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육군 아주 소령. 훌륭한 사실은 소령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데서 근무를 또 한 기억, 인접 부대에서 아마 대령으로 계실 때 네, 제가 네. 소령으로 잠깐 근무했던 또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이걸 더 네. 힘줘서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네. 정책이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의심스러워요. 혹시, 예. 왜냐하면 지난달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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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덤 엣지라는 명칭 하에 훈련을 했는데 지상군만 빼고 수중, 해상, 공중, 사이버 이런 모든 다 여러 영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거거든요. 예. 이것은 한미일 일본과의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여요. 예. 대규모 훈련하려면 어떻습니까? 지휘 관계를 그렇죠. 해야 되고 각 국가끼리의 연동 체계,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연결. 그럼 이게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에서 일부 홍준표 시장처럼 이런 걸 계속 쓰는 이유는 한미일 동맹함, 한미 동맹이 익숙하니까 그 일자리 하면 별로 이상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간에 일본과의 동맹을 가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은근슬쩍 한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많아요. 때문에도 더 네, 얘기를 더 하시는 얘기해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했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예. 그 단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정신을 제 정신이 이제 국민의힘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자, 이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지금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진짜 많은 상황인데
뭐 7월 20일까지 기한을 지금 한다 그러면 200만 명도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또 대응을 하시게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핵 청원이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130만 엄청난 수인데 네. 아마 국회 서버 능력이 좀 컸으면은 네. 벌써 200만 돌파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봐요. 대기자들이 많았고요. 네. 이것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청원의 형식으로 탄핵 청원의 형식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아마 이런 사항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법사위에서 청원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명확한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은 탄핵의 단어를 쓰는 거를 좀 금기시 여겼어요. 그렇죠. 또 그게 또 조심했어요. 네, 사실은. 거는 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의 단어를 썼더라도 네. 국회의원들은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네. 법사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참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민심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네.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제 정신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신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에 네.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것들의 뉘앙스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제정신이라면은 최상병 특검법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네, 제정신 정신 차려라.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2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니까요. 자,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